박경리 작가의 불신 시대입니다. 사실은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읽고 싶어요. 근데 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12권짜리 장편 소설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긴 이야기가 필요할까? 그래도 이제 다들 추천을 하는 명작이라서 읽어보고 싶기는 한데 사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시작하면 과연 끝을 낼 수 있을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권을 다 읽으려면 아마 이제 열심히 읽어도 한 달은 읽어야 할 텐데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소설일지 잘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또 좋은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좋다는 것인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저에게 도움을 줄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읽으려고 시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문과 그런 현실적인 문제, 시간도 그렇죠. 토지는 그런 면에서 이제 토지는 죽기 전에 읽어야 할 텐데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을 가진 책 목록 중에 1번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경리의 불신시대를 읽어보았어요. 일종의 이제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토지를 읽을 만할 것인가,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전이죠. 탐색전이 끝나면 이제 토지의 세계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제 좀 더 멀어지던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시대는 1927년에 태어난 박경리 작가가 1957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30살쯤에 이제 쓴 작품인데요. 지금은 이제 30살이면은 어린 나이에요. 대체로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을 어린 나이인데 그 당시에 이제 30살은 꽤 나이가 든 축에 속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이 신선하지는 않아요. 불신시대. 네, 무엇을 믿지 못하는 시대일까요?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경리의 불신시대는 불행하게 이제 남편과 아내를 잃은 진영이라는 여인이 겪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정하고 무례한 세상에 대한 이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신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자신이 믿는 신을 통해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종교인들과 종교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면 어둡고 차갑고 이제 무서운 현실에서 신앙시대를 만들어야 할 텐데 사실 그런 종교인들 때문에 이 세상은 더욱더 희망이 없는 불신시대가 되었다고 작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요. 이 작품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9.28 수복 전야에 진영의 남편은 폭사했다. 불신시대는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인 진영의 남편은 죽어요. 시작부터. 네, 아마도 가장 불행한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 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닙니다. 총에 맞아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이제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폭사는 시신을 거두는 것조차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편만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영의 아이는 더 기구하고 비참하게 이제 죽었습니다. 아이가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길에서 넘어지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진영으로서는 전쟁이 빚어낸 하나의 악몽처럼 차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시킨 것이다. 의사는 중대한 뇌수술을 엑스레이로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비조차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마치도 않은 아이는 도수장 속의 망아지처럼 죽어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 버린 진영이었다. 남편이 죽고 아이까지 죽은 상황에서 진영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리도 비참하지만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문제죠. 누가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진영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당에 갑니다. 진영의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지만 진영과 어머니 모두 이제 성당에 같이 갑니다. 진영과 진영의 어머니를 성당에 데리고 가는 가롤동 아주머니는 이렇게 소곤거립니다. 천주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천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어 너를 부르신 거야.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인간 세상에 다만 천주님만이 빛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진영은. 근데 진영은 성당에서 삶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미사에 참석하는 자신의 모습도 어색하고 성가대의 노래도 이제 어설프게 들리고 미사가 끝날 때쯤 이제
돌죠. 헌금바구니. 네. 헌금바구니가 또 눈에 거슬렸습니다. 성당에서 진영의 아이인 문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도 평안을 찾으려고 한 진영의 시도는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집에 멍하니 앉아있던 진영과 어머니에게 시주를 받으러 이제 중이 찾아옵니다. 그 중이 그다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았는데 진영의 어머니는 중이 가고 난 후에 이제 진영에게 문수를 절에 올려주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진영은 이제 절에 찾아가서도 심하게 상심하고 돌아옵니다. 자본의 논리에 이제 충실하게 따르는 중들의 행동에 환멸을 느끼면서 최소한의 돈으로 문수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던 진영과 어머니는 늙은 중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댁 같으면 중이 먹고 살겠수? 이런 핀잔을 듣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내 속에 있었다. 모든 모순도 내 속에 있었다. 신도 문수의 손결도 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곳에도 실제 있지는 않았다. 나는 창기처럼 절조 없이 두 신전에 참배했다. 그리고 재물과 돈을 바쳤다. 그러나 그건 역시 문수와 나의 중개를 부탁한 신에게 주는 수수료였는지도 모른다. 그 수수료는 실제에 있어서 중에 몇 끼니가 되었다. 결국 나는 나를 속이려고 했다. 문수는 아무 곳에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 소설은 좀 희한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다다르는 결론일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돈이 최고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성당이고 절이고 다 돈 때문에 먹고 살려고 성당이고 절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죠. 결국 진영은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모셔둔 절에 찾아가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진과 위패를 돌려받은 진영은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위패와 사진을 태워버립니다. 소설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지만 이제 진영의 불신 시대는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잠나무 가지에 앉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 깃에 날아내리고 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은 중얼거리며 잠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었다. 소설은 여기서 끝나서 이제 진영이 어떻게 저항할지, 그 생명을 가지고 항거할지 잘 모르겠어요.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항거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설도 끝났고요. 그 방법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진영은 불신 시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신앙이 아닌 것으로 방법을 삼을 것 같습니다. 진영이 왜 불신 시대를 살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소설 같아요. 네, 진영과 같은 경험을 했다면 종교에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아니라면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진영은 이제 남편도 자신의 아이도 허망하게 보냈는데 이런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죽을 때까지 쓰라린 추억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 것인지 그 문제를 아마 계속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궁금해졌어요. 박경희 작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다른 작품에서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아마 토지가 그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신 시대 덕분에 토지를 조금 더 읽고 싶어졌습니다. 박경희 작가의 불신 시대였습니다.